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기계 발명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기계 발명은 면직무에서 이제 출발했죠. 이 면직무는 이제 목화를 가지고 그 뭐냐 옷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원래 이 목화는 그 인도에서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인도에 목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면직무를 이제 짰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인도산 면직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산 면직무를 이제 두고 이제 소비를 했는데, 이제 18세기 후반 때부터 18세기 넘어간 때부터 이제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해 영국이. 그래서 인도산 그 목화를 가지고 갖고 자체에서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 기술자들이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계들이 발명을 했거든요. 그럼 요 기계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목화에서 면직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목화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목화 실딸 때 이제 씨앗이 있거든요. 씨앗하고 면하고 이 목화 솜하고 분리시켜야 돼. 예. 그래서 그 당시 씨앗과 솜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솜에서 면사를 뽑아내야겠죠. 씨를 뽑고, 그리고 나서 이 씨를 이제 가지고 이제 천을 짜야 되겠죠. 예. 천을 짜는 작업. 음,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요걸 이제 씨를 뽑는 걸 방적이라고 하고, 천을 짜는 것을 방직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방적과 방직 작업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염색을 하거나 재단을 하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예전에 어 그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만들 때는 면집을 만들 때는 다 이제 수고 직기를 통해서 한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씨앗에서 솜을 뭐냐면 분리시킬 때 보통 이제 물레를 사용하죠. 그리고 어 면사를 뽑고 그다음 면직할 때는 방직할 때는 그 배틀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수고 직기가 아니라 아예 기계로 돌려버려. 예. 그러니까 수력이나 증기기관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 이제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목화에서 씨앗을 이제 손과 분리시킬 때 시트니가 개발한 조명기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면사라고 해갖고 이제 씨를 뽑는 거죠. 반접기로서 이제 사용된 것이 이제 여기 나온 제니 발전기 같은 것도 있죠. 예, 하그립 하그리브스의 제니 발전기 방접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을 짜는 거 있죠. 방직기. 방접기에서 이제 방직기 넘어가는데, 이때는 역직기라고 해서 카트라이트의 역직기를 사용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기계들이 발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계의 발명은 그 당시 값싼 대중적인 의료품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수요가 급증시켜 면직물 공급을 시작했다. 자,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 면직물 공급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730년대에 랑카사의 이제 직포공이었던 존 케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나누는 북이 있어요. 예. 나누는 북이 60년대 면직물 응용대 지포 생산배를 증가시켰고, 면사 수요를 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달아 방적기들이 발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가 알려졌는데, 다큐 방적기도 발명됐고요. 제니 방적기는 이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땄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크라이프의 수력 발전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력을 통해서 동원한 거야. 이제는 이제 손 발로 해갖고 이제 기계를 돌렸는데, 자, 그리고 1779년 크로포트가 양자의 장점은 물 방적기를 만들고요. 자, 이러한 방적기의 발명으로 지기고 전기와 면사가 다양으로 어, 생산되니까 지포 공정에서도 이제 기계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1784년에 이 카트라이프의 역직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시튼이라는 사람이 그 씨앗과 솜을 분리시킨 조명기를 발견됐죠. 그래서 종래 50명의 노예가 있던 일을 단 한 명의 노예로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많은 이제 그 면직기라든지 직포기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포 기술이 방적 기술보다 앞서기 시작해. 근데 면사 수요가 증대된 데 불구해서 면적기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면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방적 기술의 어떤 발전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면직물 공업은 모직물 공업을 대신해서 연구의 주요 산업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주요 산업은 모직물이 아니에요. 면직물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760년대에 그 250만 파운드 원면을 수입한 데 비해서 그 1787년에는 원면 소비가 2200만 파운드 늘고 반세기 후에는 3억 6,600만 파운드가 되었다. 그래서 185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면직물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50만에 이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아크라이트 수력 발전기 이외에 종래 간의 수공업을 단계에서 벗어나서 공장이 출현되게 되었고, 공장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뭐냐면 모여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선대제 시스템에서는 분산된 형태였죠. 각 공정별로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나로 팩토리 공장을 만들어 갖고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수공업 직기를 이용해 갖고 이제 만들었죠, 공장을. 그래서 이걸 어 매뉴팩처라고 하죠. 근데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제 공장지로 바뀌게 돼요. 어떤 매뉴팩처나 기계제 공장이나 공장을 이제 뭐냐면 바탕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서 만들기 때문에 뭐도 가능해요. 분업도 가능하죠. 분업과 공정별 헌업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장을 출현시키게 되었고, 물방적기의 경우 수력 대신에 증기기관을 돌리게. 원래 수력을 사용했다가 증기기관 동력으로 사용됐고, 역직기도 이제 증기기관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은 원래는 탄광에 물을 뽑아내는 데 사용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왜 탄광에 물을 뽑아내냐면 원래는 이제 그 석탄들이 음, 예전에는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석탄은 대신 목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석탄이 널렸어. 네. 그래서 이제 주웠죠. 닉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석탄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석탄을 구하기 위해서 점점 땅을 파기 시작해요. 조금씩 파면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지하수가 흐르죠. 지하수가.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 물이 새기 시작해. 여기 지하수. 탄광까지 지하수로 이제 뭐냐면 탄광까지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 물을 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뺐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돌려서 발전기를 통해서 빼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 그 당시 사용됐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증기기관이 원래 사용했던 목적.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개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1978년에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뉴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장됐고,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다시 이걸 개장을 했죠. 그래서 1780년대 이어서 모든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러한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이 아닌 동력원의 확보는 인간하여금 생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기계는 지치지 않죠. 예.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의 수백 배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증기기관이 면직물 기계 외에도 성박이라든지 기차, 뭐 뒤에 나오는 자동차도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막대한 물자를 또 운반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혁명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철과 석탄을 볼게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서강제에서 예, 이거 하기 전에 서강제 341페이지 펴보세요. 자, 서강제 341페이지 보면요. 자, 기술 에너지 생산 조직 볼게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보죠. 자,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한 기능은 면직물이다. 면직공업은 18세기 말에 매년 거의 13% 성장했고 그 결과 영국의 공업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776년대 2.6%에서 1830년대 22.4%로 늘어났다. 자, 면직공업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경쟁업체가 이제 인도산 면제품이죠. 그래서 이때 면직공업은 인도산 면제품을 대체하는 노력을 시작됐고 17세기 말 동인도에서 통해 수입된 인도산 면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모직물 제조업자를 비롯한 영국의 직무업 이익 집단들은 인도산 제품의 수입과 소비를 금지하는 의회입법을 요구했다. 제조업자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도산 면제품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됐으나 오히려 면사 리넨이 혼합된 퍼스티온 같은 대체 상품의 개발에 부추겼다.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잉글랜드 제조업자, 랭커스 등의 잉글랜드 제조업자들은 면제물, 면제품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잉글랜드 면직공업에서 기술 혁신이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 면직공업의 기술 혁신 방적공업에서 시작됐다. 방적이라는 것은 이제 실을 뽑는 작업이죠. 면사를 얻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하그리브스가 개발한 제니 방적기는 숙련공이 여러 개의 방출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아크레트의 수력 발전기는 면사에 꽂힌 논료를 여러 개의 장착으로 수력을 가동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포트의 물 방적기는 제니 방적기와 아크레트 방적기의 결합으로 기계 면사를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 자, 그래서 방적 공정에 기계와 동력을 도입한 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 이 내용도 있고요. 이 내용은 밑에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기계가 이제 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당연히 증기기관이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석탄 강산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석탄 생산이 증가에 따라 탄광의 깊이가 깊어졌고 지하수를 퍼내는 일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했고 자,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 공환된 것이고 설치비가 비싸고 연료율이 좋지 못하여 회전운동을 적용할 수 없었다. 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임스 마트의 증기기관이었다. 자, 마트의 증기기관은 증기를 별도의 공간에 응축하여 증기적으로 직접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채택하여 뉴커먼의 증기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료 소비를 절반의 3분의 1로 줄였다. 자, 이어 와트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개발하여 기계 증기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그러나 와트의 증기기관 역시 높은 특허 사용료 연료비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숫자는 설치비가 비싼 대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음으로써 증기기관이 대안됐고 풍력이나 충력 역시 널리 사용되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널리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크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제철공업이야. 네. 그래서 제철공업을 사용하면서 이제 증기관이 널 일반화돼요. 철공업.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철공업 보기 전에 잠깐 서양사 강좌를 또 읽어볼게요. 자, 서양사 강좌 읽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그 산업발달 구조를 좀 볼게요. 네. 요 산업발달 과정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문제에 산업혁명 시기 때 발달된 산업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면지력과 뭐 제철업, 기계공업 이렇게 써야 될 답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면직업에서 되게 이제 뭐냐면 산업 발달했죠. 기계가 많이 필요했어. 그럼 기계가 발달하면 제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제철업은 천을 만들 때 목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목탄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을 이용해 갖고 제철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그 석탄은 연구에 널렸으니까 그래서 석탄 채굴 하게 되죠. 철강석 채굴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용광로를 개발해서 그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철 발달하다 보니까 제철 바탕으로 해서 뭐가 기계공업이 발달돼. 이렇게 이제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야. 면직업과 면직업 발달되면서 제철 발달되고 강산업도 발달되고 더 나아가서 기계공업도 발달되고 금속 가공 기술. 자,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제철공업의 이제 발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제철공업이 이제 예전에 석탄을 했다가 연료를 이제 목탄을 했다 연료 이제 석탄을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산림별채도 목탄 가격이 상승된 거예요. 석탄이 등장하게 됐고, 그때 이제 석탄을 포커스하여 예. 그 연료 사용 용광로가 등장했어요. 다비드를 위해서 이거 선철을 제공했죠. 이 선철이라는 것은 좀 약간 불순물이 있는 그 철이야. 그 용광로에서 선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선철을 이용해서 연철로 가공을 해야 돼요. 연철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 코트가 이제 개발했는데 고반법하고 아연법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 퍼덜법과 아연법인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선처를 강철로 만드는 기술.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교반법은 뭐냐면 선처를 코코스로 가열해 갖고 죽으로 만들어요. 예. 죽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죽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젓는 거야. 져서 이제 거기에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이 교반법이고요. 악연법은 TV에도 자주 좀 보실 텐데 액체 상태 액체 상태에 있는 이런 철죽을 있죠. 이 철제를 그 논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요. 논료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반듯한 이제 뭐냐면 강철이 나오는 거죠. 예. 연철이 나오는 거죠. 예. 연철이 나오고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물건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이 교반법과 악연법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은 없는데 서강제에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해가지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철 공업의 어떤 발달 내용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좀 보죠. 제철 공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술 변화 18세기 등장한 다비의 코코스 선출 제조법과 1780년대 개발된 교반법과 아연법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08년 기출 문제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 그거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았어. 우리가 무슨 과목이 기술이냐. 그래서 제가 이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포항제철 가서 거기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서 찾았거든요. 자,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당시 서양사 강좌도 없었고.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철강산업 용해하는 데 사용됐던 목탄을 석탄의 부산물인 코코스로 대체한 것은 연료비를 크게 줄였으나 왜냐하면 목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선철 다시 연철로 가공하는 데 여전히 수십 필요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반법과 아변법을 사용했는데 고반법은 숯 대신에 이 코코스를 사용해 선철을 녹인 다음 이를 시접어서 불순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악연법은 자, 녹인 철을 논료 사이에 통과시켜 불순물을 짜내는 공법이죠. 그래서 와트의 증기기관은 용광로가 뜨거운 바람을 부는 동력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악역 과정에서 논료를 가동하여 동력으로서 수력을 대체했다. 증기기관이 대체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증기기관 발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석유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기계의 발명과 그 이용의 증가는 제철 발달을 촉구했다. 그래서 철은 예전부터 생산되고 있었으나 연료와 강산의 철분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지의 철 생산을 장애물이 되었다. 종래 사용되었던 연료는 목탄으로 장기간에 걸쳐 산림별채로 나무가 줄고 목탄 가격이 앙등했다. 왜 산림별채로 나무가 줄었냐면 그당 인구 증가하고 연결됐어요.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그런 산림별채를 해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했던 목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나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값싼 이제 연료인 석탄을 등장했죠. 그래서 1730년대 이를 코코스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영광료를 발명함으로써 제철업은 새로이 발명의 계기를 마련했고, 그리고 1780년대 새로운 제조법과 압전법을 고안함으로써 제조업은 크게 급속하게 발전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그 교반법과 압연법을 말한 거죠. 예. 1950년대 영국은 국내 생산 2배의 선철을 수입했으나 1814년 국내 소비도 5배로 수출하게 되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의 자극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증대된 공장과 기계 시설의 설치, 농기구의 기계화, 천물 제조와 수도관과 가스관, 그리고 1830년대 이후 철도 부서는 제철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자, 그리하여 1780년대에는 영국의 철 생산고는 프랑스보다 적었으나 1844년에는 거의 30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철 생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철업의 급속한 발달은 영국의 철과 석탄이라는 근대 산업의 2대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이 석탄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당연히 철강석도 많았고, 예, 철이지만 철강석이죠. 철강석에서 이제 녹여갖고 철을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석탄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석탄업을 발달을 촉진시켰고 강산업이죠. 그것은 또한 증기기관의 개량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수요는 비단 공업용 연료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의 난방용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업의 기계화는 그 당시 제철업 발달에 가져올 뿐 아니라 기계공업을 발달시키며 기계를 만드는 기계, 즉 공작기계 제조를 촉진시켰으며 국역화된 기계 부품의 제조를 자극하였다. 그래갖고 이제 제철업과 기계공업은 1150년대, 80년대, 60년대 거쳐서 프랑스계 영국인 베쉐머와 영국에 거주했던 독일인 지메스, 많이 듣던 인물들이죠. 예, 회사 대표 이름이죠. 자, 지메스의 발명과 기술 개량으로 강철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뭐 내용인데요. 자, 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면 서양사 강좌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서양사 강좌에 있는 자세한 내용까지 읽을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은 물자를 생산했으면 물자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게 필요한 게 교통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물자 수송에 필요했던 거고 통신도 발달되었죠. 왜냐하면 물자를 신속하게 옮기려면 어디에서 어디가 뭐 물자가 부족한 거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회사도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신기구도 그 통신도 발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들어와서 운하의 개설과 도로의 개량은 현저했다. 자,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는 수많은 운하들이 개통됐고요. 그리고 그 파석으로 쪼개진 그 돌로 이용한 포장한 튼튼한 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러나 산업혁명 진행은 원료의 상품을 보다 더 빨리 그리고 그 석탄과 철 같은 무거운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육로 교통 수단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교통의 방법, 예. 그래서 교통의 어떤 그 방법으로서 운하와 도로가 개량됐지만 그 운하와 도로는 이제 개량했지만 도로에서 달리는 수단이 필요하죠. 교통수단이. 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기차가 등장해요. 그래서 1830년대 영국의 스티븐스가 증기기관차를 발명되면서 해결됐고요. 그게 이제 스티븐스 증기기관차의 로켓호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약 16마일 정도를 시범적으로 달리는 데 성공했고, 얼마 안 가 이제 철도 부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큰 성향이 있어서 철도 시대를 추현시켰다 이렇게죠. 예, 현출시켰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영국이 나왔고 뭐 있는데, 영국은 이제 각지 이제 철도를 부수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으로서 운하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 범선을 이용했지만 범선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빨리 오랫동안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요게 이제 증기선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 또한 성박을 이용했다. 그래서 미국의 폴턴이 고안한 증기선이 1810년에 허드슨강에 항해에 성공했고, 증기선 미국과 유럽의 내륙 수도에 이용됐죠. 이 내륙 수요는 운하 같은 데를 말해요. 운하. 운하에 이용했고, 그래서 초기 증기선은 대양향에, 그러니까 바다를 거스르는 불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륙 수로는 이용했지만 그 강길을 주로 이용했지만, 운하나 1940년대 대서양의 전기 항로가 개설되고 개량이 거듭되어 추진기가 사용과 더불어 어, 개량되어 추진기의 사용과 더불어 대형 화물이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상업용 범선은 대양에서 사라지고 이제 증기선이 대체되게 되죠. 자, 이러한 육로나 해로의 교통수단의 혁신은 원료와 상품의 수송을 쉽게 빠르게 하고, 나가서 전 세계 잠재적 시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발전을 크게 공헌했다. 세계 거리를 단축시켜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뭐냐면 교통수단의 발달 결과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통신도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1840년에 영국에는 값싸고 빠른 페니 우편 제도가 시작되었고요. 1844년에 미국의 모스가 발명한 전신이 볼티모어와 워싱턴 간에 처음으로 타전되었고, 1856년에 영국 해협에서, 그리고 1866년에 대서양 해저 전설이 가설되었고, 그리고 1870년 미국의 베레에서 전화가 발명되었다. 예.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이제 유선 통신원 전화가 발명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이제 있고, 유럽에 대륙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때 영국이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이 산업혁명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프랑스, 미국, 독일 등등의 유럽 전역에 이제 뭐냐면 확산이 돼. 그 계기가 됐던 것이 1851년에 그 산업 박람회 때요. 예. 이때 이제 1851년에 런던의 수중공에서 박람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박람회를 되게 많이 개최했어. 왜냐면 자국에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좀 산업 발달을 알리고 그만큼 우리가 잘났다.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박람회에서 이제 영국이 열렸는데 런던의 수중공에서 열렸거든요. 수중공이 어떤 곳이냐면, 잠깐 제가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야. 이 수정국은 콘크리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 철골하고 유리로 만드는 거야. 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건축 기술이 되게 발달됐던 거예요. 그래서 철제 구조물과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이 다 비쳐요. 네, 그래서 이걸 수정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부분 50%가 영국 제품이었는데, 영국에서 뭘 이제 선보였냐면 기관체, 그다음 선박 엔진, 수압식 인쇄기, 공작기계,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 자, 이걸 보고 들어온 이제 참가인들이 되게 경이적으로 봤겠죠. 감탄하고 하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영국의 어떤 산업적인 그 산업혁명의 성과를 배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좀 확산이 됐지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캐논. 자,
런던의 수정공에서 열린 박람회는 영국의 세계 공장이라는 것을 가시하고 남음이 있었다. 수정구 자체가 철과 유리로 된 거대한 온실 같은 놀라운 건축이었거니와 그곳에 진열된 각종 최신 기계들은 각국에 모여든 참관인들이 더욱 경이적이었다. 참관에게 경이적이었다. 프랑스는 절반 인구밖에 갖지 않은 작은 섬나라 영국은 당시 전 세계 3분의 2, 천의 면직물의 2분의 1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고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을 뚫고 유럽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겠다. 세계의 공장이 나오죠. 그래서 세계 공장 영국이 장악하겠다. 미국이 넘어가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지금 나중에 이제 인도가 이제 부상하고 있죠. 예, 인도가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각국의 산업의 혁명 영향을 여기는 좀 짤막하게 돼 있어갖고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심화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서양사 강의에 이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영국이 큰 이익을 받죠. 영국의 값싼 공산물, 면제품들이 외국에 수출되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영국에 수출하는 무역 체계가 유럽에 형성이 됐어. 정통 수공이 몰락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 영국의 공업 생산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그 농업 생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 요 뒤에 넘어가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좀 달라져요. 장기적으로 뭐냐면 자, 영국은 이제 점점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등장해. 그러니까 면진군은 이제 계속 그 투자에도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거야.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자본과 기술이 어디로 유출되면 외국으로 유출돼요.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공업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가 일어나는데 좀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들은 또 거기에서 자본을 또 축적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또 이 잉여 자본의 투자적 제국주의 정책을 가속화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제국주의 정책은 때는 식민지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자본 투자지로 쓰는데 이렇게 이제 뭐냐 자본이 축적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니까 투자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시장을 자본 투자지로 삼는 과정에서 식민지가 부각이 됐던 거죠. 예,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상호단면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선진 그 유형이야. 민간이 주도했던 거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죠. 근데 이에 반해서 후진국이었던 그 정부 주도 유형이 있어요. 독일, 일본, 러시아가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출발했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건 서양사 강의에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서양사 강좌에도 그 일부분이 있어요. 자, 프랑스에 보면 프랑스는 1830년대 7월 왕정 때부터 본격 진행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약간 정치적 불안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갖고 이제 2월 혁명 때는 이 노동자 수가 급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2월 혁명이 이끌죠. 자, 근데 프랑스 앞에서 온 것 같지만 영국처럼 석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기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력을 중요한 동력을 이용했고, 근데 수력은 이제 값싸게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대량 생산을 못하게 돼. 이런 그런 증기기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춰갖고 시장을 확대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포기해 버리고 주로 이제 뭐냐면 적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사치제 중심의 사치품 중심의 어떤 고급 직무rob이 발달돼. 고급 직무rob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지금 명품도 있죠. 사넬이나 루이비통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에서 나왔잖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서양서 강의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가네 수공은 직무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19세기 들어 새롭게 등장한 공장제 직무업과 분업 관련은 맺게 되었다. 공장제 공업이 주로 방적, 지포 같은 단순한 기초 공정을 담당한 반면 가네 수공업은 토백, 염색, 의복 제조 같은 마무리 공정을 담당했다. 자,
이는 영국의 중저가 대중 소비를 겨냥한 직무와 달리 사치제 성격이 강한 고급 직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이런 그 수요를 이용한 것도 이제 소비재 공업, 사치재 공업을 영향을 줬지만 이런 분업화 결과를 또 했다. 또 분업화 될 수밖에 없는 게 공장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어요. 왜? 아까 했지만 그 증기 기간은 이제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에 하부 공정 같은 경우에 간의 수업과 분업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치재 중심의 고급 직무에 발전됐었죠. 자, 미국과 독일을 보죠. 자, 미국과 독일은 1840년대 무렵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 독일부터 볼게요. 자, 영국이 먼저 면직물 공업을 발전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영국 따라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영국이 이제 이미 장악한 면직물 시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얘는 자본재 시장에 진출해요. 자본재 산업에 철도 공업이나 제초이나 중화학 공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는 자본 규모가 크잖아. 네, 그래서 투자은행이 등장해. 투자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소매은행들,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그 소매금융 조그만 은행들, 소매 은행들 있죠. 아니,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투자은행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대출만 해줘. 돈을 빌려주는 역할. 그래서 여수신 업무만 하죠. 그래서 적금 받고 대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투자은행은 아니야. 그 업무는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얘네는 플러스 뭐냐면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모집을 하죠. 기업가를 찾아오거나 투자가를 찾아서 자금을 모집해서 그 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거야.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 기업이 이들에게 기업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뭐야? 상업은행 같은 경우 뭐 면직분야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되게 철도라든지 제철인사 중화업은 큰 은행에 빌려야 돼, 투자은행에 빌려야 될 거냐. 근데 빌리다가 갚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은행이 뭐냐면 기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일종의 모기업이 되고 지주회사가 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렇게 은행 밑에 들어가는 구조가 돼. 이걸 보통 콜체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콜체드가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은행과 기업과 또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 경영을 이끌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 자본주의라고. 예. 쉐이크 홀딩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식의 어떤 영미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런 독일식 자본주의가 형성됐고 미국은 땅이 넓죠. 예. 토지가 넓고 자본이 많아.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했어요. 지금 자본이 많지만 초창기 미국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됐냐면 그다음 노동 저작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기술 방향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노동을 저작하면서 자본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환성 있는 부품을 이용하고 농업 기계와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고압증기 값싼 석탄을 이용했기 때문에 고압증기 때문에 저량의 어떤 저압증기를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러시아, 일본은 이제 일본은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했죠. 그래서 메이지 유시 때 식산업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자, 러시아는 프랑스 자본을 유입했어.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프랑스부터 자본을 유입했고 농노 해방을 통해서 농민들의 노동력 이용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나중에 19세기 중후반에 제국주의 시대와 연결돼서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이것도 좀 정리해서 보죠. 제2차 산업혁명은 주로 영국이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성장했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특징은 산업과 과학기술에 밀접한 연구를 제휴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자들이 이제 기계를 만들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도안을 짜면
개발자들이 도안을 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자들이 산업에서 적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기계들이 대부분 연구소들이 만들어져. 그다음에 일괄 생산, 대량 생산. 이거 T자형, T포트 어디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포드 자동차 만들 때 사용했죠.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해갖고 그 T 자동차를 만드는 사용한 것을 전국 공정에 이제 응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화학물들, 인공연료나 셀룰로이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석탄 대신에 더 가벼운 석유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자동차, 뭐 전기 산업,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국가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미국이 했고, 결국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2차 산업혁명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사 강의 있는 내용인데, 자, 2차 산업혁명이 1세기 전인 영국의 산업혁명과 달랐던 것은 생산기술 발전이 근대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된 데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숙련국들은 주로 작업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기술 습득한 것과 달리 독일과 미국에서는 체계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훈련된 기술자, 숙련국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들은 근대 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제2차 산업혁명을 이뤘던 것이다. 자, 요새 훈련된 기술자와 숙련국이라는데 엄밀히만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 예. 일본 기술자들은 그 밑에 공장도 있고, 얘네들은 개발자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대 자동차 만들 때 개발 연구원들이 만들잖아요. 예. 개발자인 연구원들이.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그걸 도안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와갖고 이제 정리를 하죠. 만들고 실제로 만들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개발자, 연구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영국의 기업가들은 기존 지형적인 태도, 보수성이 영국이 19세기 말 미국과 독일에 추월된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자, 최초의 산업은 영국에 일어났던 사실 자체가 영국이 제2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하기 어려운 만든 요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서양사 개론을 강독을 해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이게 확산되는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 보면 유럽 대륙은 산업상 영국에 훨씬 뒤처져 있었고, 영국의 선례는 그들의 큰 자극이었다. 자, 대륙의 경제 발전이 앞서 있던 프랑스는 첫 번째죠. 그 당시 18세기 말까지 공업에 기기하는 예외적인 거였고, 그나마 혁명과 전쟁으로 군사관계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발전이 일시 중단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30년 7월혁명 이후며 1840년 2월혁명 때문에도 수급자 수는 무시할 못할 정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중심에서 2월혁명을 일으켰죠. 자, 독일은 두 번째 독일인데, 자, 독일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 경제적 후진성으로 프랑스보다 산업혁명이 늦었으며 1830년대 간세동맹 성립과 1840년대 철도 부수에 큰 자극이 주긴 했지만 본격적인 산업화는 50년대 이후다.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제가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들 좀 언급한 거예요. 자, 미국은 조명기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일찍 공헌했고 방적공의 기기화는 19세기 초에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산업화는 1840년대 이후다. 자, 이 밖에 뭐 벨기에, 프랑스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1830년대, 스웨덴은 훨씬 늦은 60년대 산업화 과정을 들어섰으며, 러시아는 이보다 훨씬 늦은 80년대, 1890년대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 그들 중 프랑스, 벨기에, 독일,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약간 식 차이가 있으나 대개 다 같이 1870년, 50년대부터 70년 전반에 거쳐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했고, 특히 독일과 미국은 19세기 때 말대에 들어서 영국과 거리를 쭉 펴가면서 영국의 우위에 강력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는데 전반적 흐름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몇 세기 때 뭘 했고 몇 년대 몇년 했고 그것만 하지 구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정리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작가 이제 미래인 교과서 서강자 내용을 좀 보충해서 읽어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잠깐 펴보시죠.
산업혁명 확산을 볼게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자, 그래서 19세기 초 벨기에의 강업이 크게 발전됐고 프랑스는 석탄이 생산되는 북동부 지역이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 풍부한 지하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이 빠르게 발전됐다. 독일을 이룬 통일은 독일은 정부의 급속 주도로 급속히 산업화가 전개되어 중공업이 급속히 발전됐다. 19세기 말에는 러시아는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고 자, 이때 대규모 차관은 어디에 도입되냐? 프랑스에서 도입됐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산하는 등 산업화를 꾀했으며 일본도 메이지 유시를 통해서 산업화가 추진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산업화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원료 공급자 생산지와 시장 확보를 해서 무료 제국주의를 확대된 배경이 되죠.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이 제국주의는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원료 공급자 시장 확보, 자본의 투자지로서 식민지 역할이 부각이 돼요. 자본의 투자지로서. 예. 자, 그 다음에 서강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서강자 355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자, 서강자 355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쭉 넘어가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독일부터 이제 볼게요. 자, 철도가 그 당시 이제 유독 각국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 철도라는 것은 되게 많은 뭐냐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 연간 사업도 하고 뭐 철도가 만들어지면 연간 사업도 이제 발달되고 제철업이나 또 금융업도 발전 촉진인데 왜냐면 돈을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도 규모가 커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형성이 돼. 그리고 또 철도 부설과 연결된 중공업 같은 것도 규모가 크죠. 그래서 철도 이걸 자본을 들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철도 부설과 연관 중공업을 발전해서 그 당시 투자은행이 성립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 부설 사업을 완결된 1870년대 투자은행 활동에 조달한 자본이 화학과 전기, 제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의 산업화는 영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차지했던 면직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투자은행을 중심해 중공업 중심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독점이 누굴 은행을 중심으로 독점이 나오죠. 홀체라는 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 볼게요. 프랑스. 자, 프랑스의 경우는 철도가 국내 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제철 석탄 기계공업 발전은 상대로 뒤늦게 시작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는 중부와 남북 그리고 1840년대 북부에 개발됐으나 프랑스의 석탄 매장량은 영국과 벨기에,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으로 대량을 소비하는 공업 분야는 발전에 지체되었다. 예. 그러니까 석탄을 통해 증기관을 돌려가지고 했던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요한 공정들은 이제 주로 공장에 돌리지만 밑에 이제 좀 약간 손자국이 많은 하류 공정들은 그 어디에 맡겼어요? 수공업에 맡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야. 예. 더욱이 농업 노동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처럼 양극화되지 않았어요. 평준화됐죠. 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유럽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시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원래는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였거든요. 근데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미국한테 딸리게 돼요. 아, 독일한테.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그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은 맨날 두들겨 맞다가 능가할 수 있었던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독일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요. 예. 뭐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는 대량 생산 지향 소비재 공업은 발전 역시 지체했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소비재 공업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 공업이 발달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라 대량 생산 국역화된 소비재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소비재 공업이 발달됐냐면 사치품 위주의 음, 소비재 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프랑스 산업화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중소도시나 농촌의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 가공, 의료, 가구, 제지, 직물 같은 소비재 공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대규모 영국처럼 이제 뭐냐면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 소비재보다는 다품종 있죠. 다양한 종류에서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재 공업 발달했고 특히 하나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치품 시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 자,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거죠. 자, 그다음 미국을 보죠. 미국. 자, 미국의 경우는 또 달랐다. 미국은 그 이미 독립한 당시에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자, 독립 이후에 19세기 전반기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민도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토지와 자원에 비해서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토지는 많은데 자원은 많은데 인구는 별로 안 들어와. 물론 계속 유이민들이 오지만 초창기 미국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의 비교 우위는 여전히 농업에 있었는데 이런 점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공업 발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로 분산된 시장을 통합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다. 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유두나 운하 등이 활발한 투자가 진행됐고 그 덕택에 뉴잉글랜드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은 북동부 지역을 말해요.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그 북동부 지역을 쭉 얘기하는데 자,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직무농가 제화업을 비롯한 소비재 산업이 시작되었다. 1830년대에 시작된 철도에 대한 투자는 산업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했죠. 그래서 대륙횡단 철도들이 만들어졌죠. 물론 이제 제철공업은 영국이나 유럽 대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했고 풍부한 산림 자원도 에 석탄을 활용한 새로운 제철품 역시 느리게 도입됐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운 기술 개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있잖아 그 자원이 많다 보니까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냥 연료 같은 거 생각 없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튼 그다음 철도는 소비재 공업과 해외 무역 중심지는 북부의 주요 도시들 연결하고 북부와 중부의 농업지대를 연결해 주면서 미국의 국내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여기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본이 남북 전쟁이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그 미국의 산업화에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영국 같은 게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자본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 당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미국의 특징들을 이제 서강좌에서 한번 보충을 해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을 보면 산업혁명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산업혁명 결과가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있죠. 그 장학사가 낼 때 한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은 뭐 별로 없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보기도 하죠. 자, 요 부분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도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요는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